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번 광주 창업 포럼을 주최해 주시는 창업지원 네트워크 하상용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상용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오늘은 모여서 한번 창업 포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재발하는 통에 어려워졌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오늘은 태풍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어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이야기할 기후 위기하고 관련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한국형 뉴딜과 창업 이런 주제인데요. 두 분의 연사님,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린 뉴딜 관련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 또 앞장서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두 분들을 모셨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그동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린 뉴딜이 과연 뭔가,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창업자들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새로운 창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도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창업 포럼 강연에 앞서서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창업팀 사전 선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5분 정도 여러분께 창업 지원 사업 하나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제목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있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그 창업주께 창업 자금, 교육, 멘토링, 그리고 자원 연계, 창업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이거 기후위기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는 기업들 역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볼 수 있고요. 흔히 소셜벤처다,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가, 즉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결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혁신적인 창업가를 모집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의 지원 내용 중에 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평균 한 팀에 2,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가를 통해서 최저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이 창업 비용은 교육비, 그리고 사업 모델 개발비, 사업 모델 개발비라고 하면 시제품 제작비, 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인 운영 경비, 창업 활동에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임대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모집 시기는 크게 정시 모집과 사전 선발로 나눠집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12월 중순에 실행이 되겠지만 저희가 오늘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 선발이고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에서 10월 5일 날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꼭 참고해 주셨다가 10월 5일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자세한 사항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 자격은 3명 이상의 창업자가 모여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사전 선발의 경우에는 3인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2월 중순까지 정시 모집할 때는 3인으로 이제 그때 구성해 주셔야 되고, 저희 팀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창업 준비팀과 창업을 했는데 아직 2년 이내 기업이다. 그래서 초기 창업팀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 창업 육성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고 10월 5일에 꼭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번호는 062-383-1236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고 싶으시면 이 번호 연락하셔가지고 김지원 실장을 찾으시면 아마 연락처를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5일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주 창업 포럼은 두 분의 강연자를 모셨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강은 에너지 환경 소재 분야의 전문가인 국제기후센터의 황철호 연구실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2강은 기후위기를 몰아내 그린 뉴딜을 주제로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한동수 센터장께서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철호 연구실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 황철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 담론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거대한 미션처럼 들리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제 거대 담론으로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인프라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전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 그리고 이제 기술적 경제적으로도 변화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창업하고 연계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간다면, 저희가 기후위기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미래 사회에서 그럼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사회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로 했던 에너지가 아닌 이제는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린 에너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구조 분권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 집중형 구조에서 할 수 없던 경제라든지 사업이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로 에너지 주거단지부터 해서 에너지 효율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와 패시브 기술들이 굉장히 접목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재난재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태풍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시즌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태풍이고요. 근데 이러한 태풍이라든지 얼마 전에 저희가 경험을 했던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 측면에서는 최근 5년간 지금까지 그 관측 사상 가장 높은 폭염을 기록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를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는 평균 기온은 약 1.6도씨가 상승을 했는데요. 최저 기온은 2도씨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조금 폭을 넓혀서 그러면 1940년대, 그러니까 1950년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최저 기온이 4도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미래 세대는 겨울을 보지도 못할 정도의 기후변화가 지금 당장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또 비대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질병과 전염병과의 기후변화도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신종 감염범의 약 60%가 동물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같이 발병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72%는 야생동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야생동물이 도시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보시면은 알 수 있다시피 반대로 얘기해서 인간이 야생동물이 사는 구역까지 이미 경제 성장을 하고 도시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야생동물과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기후대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도 앞으로는 굉장히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바로 이러한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있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로 예를 들면 이미 전 지구는 400ppm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구 온도를 1.5도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그린 뉴딜의 목표이자 배경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트렌드는 지금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지금까지 저희가 늘 편하게 썼던 그 화석연료가 아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바뀌어가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도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거의 키워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한 올해는 미세먼지가 얘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로나 얘기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두 가지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현상이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그 봄철,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질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30%가 넘게 대기질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최대 40%까지도 대기가 굉장히 개선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글로벌 락다운이라고 하는 봉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요. 그리고 수송이 가동을 멈추고 운행이 최소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쓰고 있던 화석연료가 사용이 제한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산업별 영향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지금 모든 산업군에서 지금 잠재위험군이 160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이라든지 여행 숙박업 그리고 예술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제조업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문제는 과거에 이런 경제위기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경제위기는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금융의 문제였고 금전적인 문제여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문제들은 금융으로 풀어내는 정책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으로 금융 정책을 주로 핵심으로 다뤄서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의 문제는 이런 글로벌 락다운이 된 적이 전 인류에서 단 한 번도 없었고 돈으로 푼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위기는 이전에 경제 대공황부터 해서 오일 쇼크, 세계대전보다도 오히려 더 큰 위기일 수도 있고요. 해서
성장과 굉장히 단절된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문제가 이 코로나19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단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는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코로나가 끝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고 늘 경험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는 다른 침체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구조고요. 특히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의 중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거는 실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들을 또 지금하고는 다른 차원의 정책들이 제안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충격이라든지 고용 감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중에 지금까지 세계 공장의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분업화, 중국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산업의 분업화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러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로컬 밸류 체인,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소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국 중심의 근처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밸류 체인 자체가 훼손돼서 재정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리쇼어링이라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굉장히 많이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타까운 게 그러한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과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리쇼어링도 쉽게 결정을 하고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서 가장 오늘도 강의에서도 아시겠지만 비대면 언택트 경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디지털 경제하고 플랫폼 경제하고 묶여지면서 새로운 산업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언택트 경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문제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플라스틱 문제들, 반대적으로 환경 문제는 굉장히 또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양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해서 이러한 코로나19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해서 지금까지는 환경 문제가 단순히 전 지구 차원 그리고 공간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다뤘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보건과 개인의 위생을 위한 환경 문제가 또 다르게 이슈화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해서 이러한 환경 문제라든지 위생은 결국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2O,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온라인 유통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러한 온라인에 대한 유통을 민간에서만 하지 않고 공공에서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 지자체 장에서 공공에서 이런 O2O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공유주방이라든지 공유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실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례들은 지금 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이러한 O2O 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개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모든 데이터들이 산업화되고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 구조 체계로 나타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건강이라든지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무슨 측정기라든지 분석기를 통해서 측정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패턴, 행동 양식에 따라서도 비정형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로 활용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보면 헬스케어 온라인 무기나 그리고 홈코노미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를 할 거고, 여기에 핵심은 데이터 그리고 그린 그리고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결합으로 트렌드는 변화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세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결정자들이 얘기해왔던 걸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린 뉴딜과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최근에 그린 뉴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그린 뉴딜이 최근에 생긴 용어는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00년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특히 2009년도에 유엔에서 이러한 글로벌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탄소 시대를 살아가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이러한 그린 인프라를 확대하는 그린 뉴딜이 제안이 됐고 공고가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저탄소 정책에 대한 그 국가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그린 뉴딜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그린 뉴딜이 논의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2050년도, 2040년도 목표년도에 따라서 국가든 도시든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로 감축하겠다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 수단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조공의 자동차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덜란드나 독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교통수단은 자동차도 있지만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는 버스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유자전거와 버스는 또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람이 출발을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할 때 하나의 카드로 이렇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반대로 자동차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자동차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정책에서도 친환경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예를 들면 조공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조공해차 전용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전용 지구라든지 이러한 교통 체계 정책 자체를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뭐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요. 최근에서 유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탄소에 세금을 묻히는 거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온실가스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한 온실가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근거리에서 만들어지는 걸로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대량화되고 점점 다변화되면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싸게 수입하는 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진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런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뭐 초지를 개간을 한다거나 산림을 불태워서 농장을 만든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배출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글로벌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산림 뭐 훼손이라든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린딜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LA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LA는 2035년까지 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지는 물이 없이 순환되는 물을 2035년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제로 카본에 관련된 부분도 50년까지 100% 하겠다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자리를 40만 개 만들고 폐수 재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이런 감축 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감축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한국형 K 뉴딜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요, 한국도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작성해서 지금 정부의 주도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 해서 안전망 강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린 뉴딜을 하는데 디지털 그린 뉴딜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안전망 강화를 하는데 이것도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결합한 안전망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린 뉴딜 관련된 거에서 빠져있던 부분이 사회적 형평성 문제, 그리고 탄소에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과거에는 없었고 현재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뭐 태풍이 오거나 폭염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거나 어느 정도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보호할 수 있지만, 어떠한 특정 계층이나 계급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린 뉴딜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을 했을 때 소외되는 산업들, 그리고 소외되는 직업들이 발생을 할 거고, 이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게 지금까지 그런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나가는 게 지금의 한국형 그린 뉴딜의 과거랑 다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사회를 최대한 포용 사회로 만들어내는 게 이런 올해 한국형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탄소 의존을 했었던,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성장을 이렇게 냈다라면
이제는 저탄소 경제 사회로 지금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그린 뉴딜의 목표라든지 방향 그리고 창출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형 그린 뉴딜도 기후변화 대응에 강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린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컨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완성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형 그린 뉴딜에는 분명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을 하는 건데 몇 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든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라는 그러한 게 없어서 아직은 좀 많이 보완해야 될 측면은 있는데요. 여튼 이러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과 다른 그린 인프라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이 발표가 되고 각 지자체마다 광주는 광주형, 충남형, 전북형 이런 식으로 지자체 특성에 따른 그린 뉴딜이 발표되고 거기에서 비전과 전략들이 제시가 됐었는데 광주시도 얼마 전에 광주형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그린 뉴딜은 첫 번째로 목표 설정을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달성하는 걸로 목표를 설정해서 광주형 그린 뉴딜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광주광역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880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45년이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자료에 기반을 했을 때 820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201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건물, 수송, 산업, 농축산 같은 감축 원별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도 350만 톤 정도 전환을 해서 전력 분야에서는 100% 자립할 수 있는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흡수원은 산림은 온실가스의 많은 흡수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림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쇄하는 방향으로 해서 탄소 중립 도시 로드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아갈 건데 세 가지 중에 녹색 전환 도시, 기후 안심 도시, 녹색 산업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 지어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세부 계획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녹색 전환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린 빌딩, 그린 인프라 그리고 그 교통 부분까지 또 담아지는 게 바로 이 녹색 전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광주광역시는 2045년이 되면 100% 내연기관차가 다니지 않고 100% 친환경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뒤에 지금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경유차 폐차를 25년까지 완료를 해서 30년이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을 제한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되면 내연기관차라는 그 석유나 LNG로 다니는 그런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을 해서 자동적으로 2045년이 되면 친환경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부분에서도 지금 생활 폐기물을 100% 자원화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100% 자원화하고 100% 에너지화하고 같으면서도 다른 말이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그리고 분리수거라든지 이러한 그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체계까지 구축을 한다는 게 폐기물 부분에서 목표이고 그리고 산단 아리백을 2030년까지 달성을 한다는 것도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산단 아리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리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애플에서 만든 뭐 간단하게 예로 들면 아이폰이라든지 맥북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에 관련된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제품들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제조되는 품목만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을 국가 주도 또는 글로벌 주도에서 주도를 했다면 지금은 글로벌 기업 주도로 진행이 되어 가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주도로 가게 되면 민간 시장에서는 더 빠르게 변화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광주광역시도 아리백 산단을 2030년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이 실질적으로 2045년이 되면 광주시의 전체의 전력 부분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바뀔 거고요.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기에 관련된 환경 공공 인프라라든지 모든 공공 인프라의 데이터는 데이터 산업화가 될 거고, 여기에 광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인데,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까지 가미되면 누구나 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변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의 신재생 에너지, 학교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잉여 전기는 다시 팔 수가 없습니다. 학교 전기 자체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햇빛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를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에너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신재생 에너지만 이용한다면 남아 돌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업화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핀테크를 사업화한다거나 하는 이런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는 민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소 기업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자체도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 제로 건물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대기업에서 하기보다는 작은 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에너지 빌딩 그리고 에너지 진단 같은 사업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 진단 같은 부분은 지금 이미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에너지 진단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기업들은 많이 없는 추세이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재난재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사후관리 위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이 발생하거나 배출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저감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후관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정도 수준의 기술의 변화가 있었고요. 실제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위주의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사전에 예측 진단하는 시스템 위주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생 이전에 관리가 더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기반으로 예측하고 진단하는 그런 모델들은 지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시에 대한 적용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재난 통합 관리 같은 부분도 앞으로는 더 중요한 이슈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 보건, 개인 환경 위주의 인프라도 굉장히 많은 축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뭐 건물당, 학교당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주는 산업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고요. 분산형 뭐 전력 부분 관련돼서도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에너지 프로슈머 형태로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이라든지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업 위주로도 바뀔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공공교통 부분도 지금 현재 버스라든지 공공자전거라든지 공공인프라 같은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하고 큰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공유경제 차원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 자원 활용을 해서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도서라든지 이런 거의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는 굉장히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공유 서비스, 간단히 뭐 말씀드리면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감축을 하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공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농장을 도시농업의 농장을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이러한 쪽으로 공유 자원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핫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원순환 촉진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하고 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커피 찌꺼기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커피 찌꺼기에 대한 대안이 그냥 탭이야 단순하게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점토도 만들고 교육적인 부분에도 활용하고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이걸 구입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니즈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공공 자원을 활용되어지는 모든 재화로부터 데이터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커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은 메이커 시대,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공장이 만들지 않고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메이커 시대로서의 전환도 앞으로는 함께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해서 단순히 개인이 뭐 에너지의 소비 주체가 아니라 앞으로는 에너지의 생산 주체이고요. 그리고 물건이라든지 어떠한 뭐 스페이스 관련된 것도 앞으로는 뭐 자기가 만든 세정제로 자기가 사용하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화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뉴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뉴딜이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공유경제라든지 순환경제를 통한 산업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득보장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분배 그리고 재생산의 구조로 갔을 때 진정적으로 그린 뉴딜의 정책이 앞으로 이 방향을 가지고 가야 성공하고, 특히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지 앞으로 광주형 뉴딜의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기후센터 황철호 연구실장님 강연이 있었고요. 그린 뉴딜의 그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다른 도시의 방향, 또 광주형 그린 뉴딜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아리백 산단 관련해서 글로벌 회사들이 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 뭐 국내 기업들도 그런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말씀 중에 뭐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부터 우리 전주대학교 한동수 센터장님으로부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볼까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동수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 그린뉴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현재 이제 왜 우리가 그린뉴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 갖다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광주형 그린뉴딜을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그 고심한 흔적들도 많이 있고요. 상당히 이제 선제적인 어떤 그 선언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선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 이 일들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같이 해줘야 되고 시민들이 이 일을 따라주지 않는 한 전혀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전체적인 일도 약간 하겠지만 그 재생에너지와 자연순환 부분에 대한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인 어떤 시민들 또는 이제 어떤 그 소셜벤처라든지 청년들이 하나의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떤 활동들을 해놔야지만 실질적인 이런 기반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능한 얘기들은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사실 이제 기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왜 1.5도를 갖다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1.5도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2도가 넘어가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탄성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비가역적인 걸 얘기를 하거든요. 탄성력의 상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어떤 그 지구의 온도를 계속적으로 높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은 일단 1.5도를 지키자. 1.5도를 넘어가서 조금의 여유는 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는 1.5도를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 인류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그레타 툰베리의 어떤 그 연설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 이 툰베리는 학교를 안 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자기 연장자들, 지금 어떤 기득권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얘기들을 갖다 이제 전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를 약간 만들었고요. 그 그린 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회복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리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린 뉴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모든 사회 경제 구조들이 잘못되어 있었고 이것에 병폐들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지금 이제 한국이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개혁적인 형태들이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부터 이걸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세 가지 측면들, 그러니까 생태주의적 관점, 기술산업적인 관점, 사회정책인 관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파악하면서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그린 뉴딜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셨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책을 듭니다. 그러니까 돈업경제학이라는 말을 이제 혹시 보셨나요, 책을? 예. 이 돈업경제학을 갖다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돈업경제학은 그 유엔의 SDGs를 갖다 만들어가는 가장 기반이 됐던 그런 책자이고요. 그래서 이 책자에서는 그동안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이걸 확장시키는 거에 대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었죠. 이제 그것이 경제 발전의 형태로 나왔었고, 이런 경제 발전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생태학적인 한계점, 그러니까 실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기독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과잉의 형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의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케이트 레이어스라고 하는 이분이 만든 내용들이고요. 핵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그동안 봤던 건 이 안쪽에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원만을 우리가 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지만 사실은 지구라는 어떤 그 한정되어 있는 자원, 그리고 지구에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건 결국 이 태양 에너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낭비하면서 결국은 지금의 파국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고의 전환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 지속가능 발전을 하는 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선형적인 경제들을 혁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물건이라는 게 그거죠. 에너지하고 물질이 있었다면 이걸 갖고 와서 만들어서 사용한 다음에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컵, 이런 모든 물건들이 물컵 같은 경우 결국 종이에서부터 많은 에너지를 가져서 나무가 만들어지고 나무로부터 우리가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0분도 안 쓰는 이런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원들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 버려지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순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순환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회복시키고 수리하고 재사용하고 재단자고 재활용하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걸 잘 회복시키고 재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17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속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에 대전환됐을 때 이런 현재 지구 위기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 그 다음에 생태적인 어떤 사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이 사실 없다 그러면 이 생태적인 사고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자, 원시로 돌아가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 있냐면 이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인공지능 단지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과학기술의 힘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고도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 인식은 결국 뭐냐 하면 기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생산과 소비와 분해라는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어떤 이상한 개념에 의해서 결국은 세계화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생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소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또 분해는 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저 객가로 가가지고 그걸 갖다 분해시키게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의 단계들이 다 따로따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를 갖다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 산물로서 결국은 이런 코로나라는 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얘기들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 지속가능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개인의 문제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 잘해가지고 쓰레기를 안 버리고 또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자가용 안 타고 자전거 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다 산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산업, 수성, 건물, 산업공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실가스의 가장 주범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이런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결국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넷제로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너지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실하게 사용하는 것, 석탄, 석유 또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다 없애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정지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우리 영광에 있는 아니면 그 부산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빨리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고 실제로 이제 전기하고 수동 부분을, 그러니까 자동차와 수동 부분을 다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새 이제 이 환경 쪽에서는 그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었고, 약간은 이제 들어간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왜 수소차가 친환경차인가? 전기차는 왜 친환경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많은 논의,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어떤 이 수송기관을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형적인 경제를 순환 경제로 바꾸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순환 경제는 지속 가능한 소재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에 있어서는 그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러니까 원거리 농업이 아니라 바로 로컬 푸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 어떻게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그 근거리에서 우리 어떤 먹거리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지역으로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소의 분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재지역화해서 지역 내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그 리쇼링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지역화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제적인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코로나와 같은 어떤 국제적인 위기를 경감시키거나 분담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건의료 시스템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꼈죠. 이런 부분들을 병원 치료 중심이 아니라 돌봄과 예방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중심의 이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 푸드 시스템을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에서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 선형 경제에서 자원순환 경제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스템 전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전환은 사실 되게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을 다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관련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결합을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강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환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거의 수혜자들, 결국 시민들이 이런 일들을 발굴하고 나섰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린뉴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그린뉴딜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 목적, 가치라는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린뉴딜을 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은 결국 뭐냐하면 우리가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발생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과정이 그냥 일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멈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산업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 구조들에 대한 시민들의 힘과 정부의 노력들이 같이 결부되고 거기에 대한 그 로드맵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그런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정부가 제시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명 부족을 갖다 정확히 지켜야 되고, 결국은 이런 뉴딜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비전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비전으로는 이런 온실가스 내절의 목표를 확실히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린 뉴딜에서는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 분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제로 에너지 건물들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래차에 대한 어떤 조기 보고, 사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그 제시됐던 공약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주유소, 전기 그 충전소를 갖다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얼마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실현된 게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갖고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기회만 되면 저도 전기차를 갖고 운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을 서야지만 간신히 전기차를 얻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도차에 대한 건 어때요? 사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보조금을 주고 있죠. 지금 보조금의 비율로 보더라도 거의 10배에 가까이 보조금이 나와요. 수도차하고 전기차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정책들이 과연 왜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결국은 우리 산업을 더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차를 갖다가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부 인프라들이 같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이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뭐 산업의 전환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도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만 하더라도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찰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기,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원을 갖다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농업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생색내기에 불과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재생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뭐 했던 일들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가 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있고요.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리빙랩 활동 중에 하나의 그 결과물로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은 뭐 이건 더 아시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그 태양광 에너지, 그러니까 주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뭐냐 하면 그 주택에 보통 이제 3kW나 6kW 정도의 태양광들을 설치를 해죠. 그러면 3kW 정도면은 사실은 쓰고 약간 모자르거나 뭐 이 정도지만 6kW가 되면 다 남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갖다 발전시킨 다음에 집에서는 전기가 남네. 그러니까 에어컨 펑펑 써야지 하면서 다 이제 그거를 소비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정신과 더불어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든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남기 때문에 그냥 다 팍팍 쓰는 이런 어떤 그 낭비 의식들을 많이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의 어떤 그 도시 태양광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이런 어떤 프로슈머를 만드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의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속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도 이런 어떤 도시 태양광 사업들을 확대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태양광을 자기 개인의 어떤 태양광으로 만들어서 소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발전자로서 생산자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을 주민 자산화시키고 태양광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들이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그 주민들의 시민들의 그 펀드를 만들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조직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도시 태양광을 하는 것들의 가장 핵심은 결국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어떤 공동체가 두 번째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펀드, 태양광 펀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저희 집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주 옆에 이제 완주군에 살고 있고, 완주군에 이제 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집에 이제 제가 현재 17kW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7kW를 설치를 했고, 이 17kW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가면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집이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북향까지도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이제 보통 태양광 그러면 남쪽으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다 설치해서 지붕을 완전히 다 태양광으로 패널로 덮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17kW를 갖다 만들어냈고요. 이게 제가 어저께 찍은 건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좋아가지고 날씨가 반 정도 되면 이렇게 거의 한 80, 90kW 정도를 갖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햇빛이 좋았던 3, 4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올해 3, 4월 달은 거의 미세먼지도 없고 해가지고 태양광이 발전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5.67시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의 5.5에서 6시간 정도가 나왔었어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 나왔고, 저희가 이걸 설계할 때 3.4시간 하루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17.16이니까 3시간 발전했다면 여기 곱하기 3한 것이 이제 하루의 발전량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거의 햇빛 좋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10에서 120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6시간 정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한 배 정도의 발전량을 얻은 그런 결과를 얻었던 건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발전한 면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CO2를 갖다 줄인 양이 5톤이죠. 5톤 정도를 갖다 현재 저희 집에서만 올해 이제 줄였습니다.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발전 용량은 17kW인데 총 비용이 2,4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조합 내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2천만 원 정도를 펀드로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협동조합에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발전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지붕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처럼 이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펀드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20년 상환으로 하니까, 보통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패널을 설치하면
그 20년 계약을 하게 돼요. 한전에서부터 20년 계약을 하게 되고 그 20년 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펀드를 갖다 2천만 원을 했는데 그것을 거의 10년 동안 매년 이제 5.5%의 이율로 이걸 갖다 보상하는 방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5%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이자나 적금 뭐 이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조합은 20년 상환을 했으면 6.5%까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펀드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돈을 모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공간들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공간이 어렵다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규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제 사항을 피해 나가는 것들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어렵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 줄 사람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데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뭐 지금 논란이 많은 것처럼 산에다가 뭐 태양광 설치하거나 논밭을 설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도시에 이런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업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조금씩 하면 푼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좀 대단히 좀 크게 만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펀드가 이렇게 이제 5.5% 이율로 펀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3월 4호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4호기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주에서도 좀 이런 어떤 협동조합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들이 광주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건물의 지붕 위에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탄소재료를 만드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희 집에 대한 사례를 줬고요. 이런 사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쪽만 했을 때는 이걸 반밖에 설치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남북으로 한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요게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 뭐냐면 이것도 기술 발전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 패널들 연결하는 걸 직렬로밖에 연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패널이 망가지면 그 망가진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패널 연결들을 병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작게 용량이 적게 나오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고 보시면 차이가 요새 여름 같은 경우는 이 태양의 고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과 북의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남과 북이.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남과 북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요 인버터라고 하는 그 인버터의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뭐 태양광 발전들이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보되고 또 뭐 비용도 떨어진과 동시에 그 발전량을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패널의 어떤 그 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싸지면서도. 그래서 뭐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원자력 발전소보다 태양광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굳이 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한번 건설하면 3, 4년이 걸리지만 이 태양광은 건설하기 시작하면 거의 뭐 2, 3개월이면 이렇게 발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자력을 아직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에너지의 서비스 제공자이면서 플러스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민들 자신들이
사실 저도 이제 맨날 이제 요 패널들 오늘 얼마 발전했나 이거 보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중요성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된다 동시에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 시민들이 마을과 동단위로 지속적으로 조직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펀딩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사업들을 확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그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있어서는 기술 개발들이 단순하게 지붕 위에 이렇게 패널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발전들은 벽면에도 패널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리 같은 경우도 투명 패널들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에다 붙여도 여기서부터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죠. 아직은 좀 비싸서 그걸 못 쓰고 있지만 뭐 좀 지나고 나면 유리도 다 붙일 수가 있고 벽면에도 다 붙이는 이런 형태의 태양광 패널들이 값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감히 이렇게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조직들이 좀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고 또 이런 걸 갖다 시행할 수 있는 지역별 리빙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을 하고 50년도에 이제 탄소 제로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핵심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발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햇빛 발전인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성대골이라고 하는 요 리빙랩입니다. 그래서 성대골은 서울 그 동작구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성대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에너지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마켓이 있고 이 마켓을 통해서 태양광 패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부품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이런 그 마켓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전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탐색하고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양광을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적정 기술이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뭐 나무도 떼는 것도 고민을 해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민들 먼저 시작해서 이 일을 주도해 나가면서 하나씩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분이 그 다음 페이지였나? 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김소연 대표가 나오겠지만 이런 어떤 성대골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고 이 자립마을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일들을 갖다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대골 사람의 대표고요. 이분 부학이 보니까 부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안에서 사실은 그 폐기물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 운동을 하시다가 그쪽 동작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성대골에 가서 이런 어떤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같이 해나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은 단순하게 뭐 지붕 태양광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태양광을 직접 개발을 하셨어요. 개발도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마다 그 지붕 위에다 이렇게 조그만 소형 태양광 패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다룰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태양광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것도 크기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소형 태양광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하고 여름에 이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받침 장치 같은 것도 실제로 개발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분들이 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기 이게 슈퍼마켓 내부의 이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뭐 초창기에는 자체 어떤 시민들, 주민들의 조직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리빙랩들이 점점 풍성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로서 여러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선진적인 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의식을 갖다 변화시키는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실험들, 뭐 화목난로부터 이런
그 에너지를 갖다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교류들,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어떤 이런 노력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에너지 슈퍼마켓을 만들면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여기에 연구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잡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일자리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성 과정까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성대골 내부가 주민들이나 시민들 자체의 어떤 이 에너지로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을 내부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연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 전기나 기술 쪽에 어떤 전문가가 아닌데 불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지식이 없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부르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실험들을 하고 또 고쳐주는 일들, 수리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어떤 뭐랄까 창업이라든지 잡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서울에서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제 그 협동조합은 그 전문가들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나 전기 전자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런 어떤 전문가 조직과 시민의 어떤 그 뿔뿔이 조직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 이런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 조직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 조직들은 공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관공서 같은 데 가서 공공기관 중에서 태양광을 설치 안 한 부분을 설치하게 만들고 그런 리스트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전문가한테 맡기면 결국 거기에 전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고 뭐 비용은 얼마 정도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돈을 또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그 자산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만들고 그 조성된 일로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 수익금으로 좀 더 좋은 일 아니면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태양광 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자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새만금 잘 아시죠? 새만금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해요. 뭐 풍력도 설치하지만 그래서 거기 설치할 양이 거의 4기가 정도가 됩니다. 또 그 4기가를 갖다 설치할 비용이 10조, 한 20조 정도 돼요. 20조 비용이고 20조 비용을 사실은 기업들과 시민들을 통해서 얻어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목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구할 수 있는 기반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거기에 선뜻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거고 4기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1기가 정도가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없앨 수 있는 분량이 새만금의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이제 그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을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자금으로서 그거를 이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수익률을 7%를 잡고 있습니다. 7%. 그러니까 1년에 7%의 이자를 줄 수 있게 지금 그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상품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그걸 햇빛 연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노후 자금이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7%의 이자를 보장받는 그런 펀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주체들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결부되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그걸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라북도 혼자만 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어떤 시민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새만금에다가 이런 패널을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새만금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뭐 이상적인 일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실천이 부족할 뿐이고 이런 실천을 하기 위한
정부라든지 아니면 정부 기관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제도적인 문제들이 아예 해결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기술도 되고 돈도 다 있어요. 단지 이것은 우리 실천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성대골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시민들이 참여했던 이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분의 이제 영상은 저희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러니까 리빙넷 야불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이 김소영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한 그 두 편의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얼마나 이분이 이제 치열하게 거기서 같은 노력을 했고 또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순환은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형경제를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에 이런 그 순환경제에 대한 그 실행 내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그 환경에 미칠 영향이 거의 80% 정도가 미리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때 그 설계 단계부터 잘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자원순환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리할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 있구나. 예. 그 생산자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돼 거의 뭐 1년 보장한다 정도죠. 그렇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생산자는 전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다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그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럽에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단순하게 물건으로서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팔겠다. 서비스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선할 권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 보면 2년 쓰고 나면 모든 핸드폰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고칠 수가 없죠. 고치려고 해도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OS가 너무 커서 여기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맞는 OS를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으로서 보면 물건을 버리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나는 이걸 계속 쓰고 싶다면 10년, 20년을 쓸 수 있게 이걸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수선할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장에 대한 부분도 포장을 재사용하고 재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보다는 이제 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요 얘기도 하나 있구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원순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원을 만들어나고 소비하는 것의 가장 핵심도 또 산업입니다. 산업. 그래서 산업에서 에너지도 많이 쓰지만 많은 자원들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공장들이죠. 그래서 이런 공장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뭐 산업공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거기는 산업공생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그 하나의 공단이 있으면 공단 내에서 항상 이제 거기 있는 공장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대요. 협의를 하면서 내 공장에서 이런 자원이 현재 남아도니까 이걸 쓸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미팅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남는 자원들을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공장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결국은 에너지 정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라든지 에너지 정도밖에 없는데 모든 그 남는 자원들을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스마트 생태 공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공장이나 공단들이 단일한 품목이 같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만드는 공장들은 어떻게 돼요? 남는 자원도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자원이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장들이
주택가에 같이 있으면서 주택가에 많은 공장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품목을 특성화시켜서 집적시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원을 낭비할 구조가 더 많고 이런 남는 자원들을 먼 거리에 있는 공장에게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공장들을 지역화시키고 소규모화시키고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자원도 낭비하지 않고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자원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한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조다솔입니다. 이건 이제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이런 어떤 예술가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제품, 소품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좀 실제 느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서해바다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막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가 많이 가고 하와이는 일본에서 버린 쓰레기가 많이 가고 그런 문제점을 좀 실제로 막상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떤 거를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덜란드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지는 텍스처들이나 질감들이 굉장히 대리석같이 아름다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우리나라 국내 실정에 맞춰서 한번 어떤 제품화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재활용 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을 대단히 공정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판단이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책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이건 하나의 운동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루다 있습니다. 보니 어려움들은 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나왔을 때 이게 좀 되게 거친 느낌이 많아요. 좀 더 가공된 느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후가공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작은 거는 뭐 이렇게 샌딩하면서 날아간다든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아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요 일단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타 피크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기타 피크 디자인을 조금 했는데 기존에는 조금 이런 볼드한 쉐입이었는데 좀 더 이렇게 얄쌍한 쉐입으로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이런 몰드를 방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런 어떤 기타 피크를 만들 생각입니다. 물론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게 관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관심을 증폭시킬 만한 어떤 매개체는 아직은 이 국내에서는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품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의 공이 아직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차라리 잘 플라스틱은 나무 들고 있잖아요. 시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 제조사 또한 또 시민들이 어떤 걸 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용하고 난 고민들을 다음에 하는 잘 것들이 버리는 활동 저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다면 상당히 저희 예술적인 공방에서 아트 부분도 될 수가 있고 이제 다른 플라스틱을 부분과 갖고 오셔서 연결될 수 있다고 어떤 제품을 생각하고 만들어보는 있습니다. 그 활동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업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이거를 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아이쿱이라고 아시죠? 아이쿱에서 그 플라스틱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부터 이걸 갖다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아이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플라스틱 중에서도 우리 뭐 비닐 같은 건 다 버리잖아요. 수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모든 플라스틱을 다 혼합을 해서 그 혼합 플라스틱을 갖고 이렇게 예쁜 화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콥 이용자들, 소비자들이 갖고 오는 모든 플라스틱을 모아서 괴산에 이제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공장에다가 주면 그 괴산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들을 찍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분들도 보면 색깔들이 다양하고 이제 어떤 플라스틱을 갖다 이제 녹여서 만들어내에 따라서 이렇게 예쁜 이런 화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다솔 분이 이제 얘기했던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그 네덜란드에 있는 젊은
청년이 창업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광주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도 이런 글로벌한 생각과 그 글로벌한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고민들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And we don't like 보여드립니다. waste. So we made an entire plastic recycling workspace 그러니까 여기 inside 가장 a 핵심은 shipping container. 뭐냐면 It contains 시골에서 all the tools and machines to turn plastic 분쇄해가지고 waste 제품을 into 만드는 valuable 모든 things. 과정들을 이 컨테이너 Plastic 하나의 is 박스에 collected, shredded, and 다 turned into 구비해 something 놓는 new, 거예요. all inside the space. 그래서 한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플라스틱으로 이용한 여러 가지 기구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This 이제 workspace can turn plastic 브레이크 trash 우리나라에 into, 있어서 가장 큰 let's 문제는 say, beautiful 뭐냐면 bowls 이런 것들을 in any 하는데 color, 법적인 문제가 or 많아요. strong wall grips. And with 그래서 precise molds, 어떤 it can make 의원님 precise objects.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Or 사실은 simply 이제 make 지자체에서 anything more 법적으로 이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Make 많거든요. beams and 그래서 construct 이런 a 걸 big tower, 허용해 줄 수 or 있는 start 하나의 small 그런 with a 공간들, jewelry collection. 법적인 문제들 해결만 해준다면 This workspace can be 우리는 set up all over the 시민들이 world. 곧바로 이런 걸 갖다 Cities to tropical 조직을 해서 beaches 만들 to 수가 the middle of a 있다는 거죠. landfill. 여러 가지 활동들이 Plastic trash 가능하고 goes in, 이렇게 valuable 널려있는 items 이런 out. 플라스틱을 다 우리는 우리 We 필요한 share 부분을 step-by-step 다시 instruction 재생할 수가 videos 있다는 거예요. and all the technical drawings to build this workspace 그래서 yourself. 지금 요 사이트에 Open 들어가 source, 보시면 여기 for 모든 free. 기구들이 Plus 도면들이 tutorials on 이렇게 how to 들어가 make 있습니다. objects, a big 도면들이 community 다 of 있고 helpers, 튜토리얼도 plus an 있고요. online 여기 marketplace to 비즈니스 buy and sell 모델도 다 products. 설명이 돼 있어요. So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like you, 네, 여기 can 이제 set up a 기도를 딱 little 들어가 recycling 보면 business. 이렇게 터치를 turning 해보면 plastic waste 이런 into 부분들이 현재 valuable 어떤 things.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Now 설명이 you 다 can set up a 있어요. workspace like this yourself 아까 이제 anywhere in the 보여드렸던 world and 물레병에 start 있는 recycling 조다솔구리 plastic. 하는 것도 여기 표시가 되어 However, 있고요. we're also aware it can be a 그 bit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overwhelming 한 to set up 겁니다. something like this 그래서 yourself. 일단 전주에서도 So we 이런 created a 비슷한 map where 모델을 people 현재 can 만들려고 collaborate, 노력을 find 하고 each 있고 other. 지금 Let 많이 others know you're 참여하고 ready to 있는 take action, 단계고요. whether it's 그래서 promoting, funding, 저는 collecting, 이런 식으로 building, 여러 가지 helping, 일들이 다 selling, 있기 때문에 at all 공부를 fronts, 해서 help is needed. 한 6개월에서 Add 1년 yourself 정도 to a 스터디 map, 하고 find each other, 나면 and start. 충분히 이런 하나의 공간 내에서 플라스틱을 갖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이 만들어낸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판로의 문제입니다. 근데 판로를 갖다가 결정해주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공공기관들이에요.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도로 정비하고 뭐 수도공사할 때 보면 이 플라스틱을 덮개는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좀 도움을 준다면 이런 어떤 폐플라스틱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창업한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자기 어떤 창업 기반을 더 확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강연 가면 항상 이걸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자.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뭔가 글로벌한 생각 이런 건 없고 다 이제 자잘한 부분에 대한 그 집착이 많은가 이거 이제 고민을 하고 이 학생은 네덜란드에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그걸 보급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플라스틱들을 다 이렇게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안과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도 이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도 지역적으로 풀어나가고 또 이걸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부분들인데요. 그 쓰레기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은 또 이렇게 디지털 쓰레기들입니다. 전자기기들 쓰레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자기기들을 어떻게 보면 모아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하나하나 쓸모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귀 금속들이 되게 많아요. 비싼 금속들, 뭐 금은, 백금 이런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분해해 나가면서 그런 희귀 금속들을 채취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산업들이 요새는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배터리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이제 그런 희귀 금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되게 희귀라는 건 얼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소비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값이 확 올라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희귀금속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사업의 노하우를 갖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창업에 상당히 큰 기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서울에 있는 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디지털 쪽에서 이런 그 희귀금속들을 채취해나가고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은 점점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핵심인데 나중에 보고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가장 뭐 이런 지역 활동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리빙랩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 이전에 다양한 실험들과 그런 어떤 활동들, 이 활동들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나가는 이런 일들에 좀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제 유튜브에 보면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많은 이런 그 활동가들의 영상들이 이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10몇 개 정도 이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대골의 이제 김수영 대표의 인터뷰들도 있고 의료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 우리 광주의 이보현 대표 영상도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IT 기업으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 활동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돈을 벌려고 창업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들 실현해 나가면서 또 이제 우리 앞에 시민사회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전환시키는 일들을 사회 곳곳에서 또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그 확산도 하시고 또 이 광주 지역 내에 깊이를 시민들의 활동의 깊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한 3년 정도 광주 창업 포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가는 것이 아깝고 가슴이 뛰는 강의는 정말 오랜만에 또 들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왜 우리가 1.5도시를 지켜야 되는지에서 시작을 했고 산업의 대전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다 에너지 주권 시대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이고 소비하는 사람 프로슈머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와닿았고 특히 우리 센터장님 집 구경 잘했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서 꼭 나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성대골 이야기 또 그 마을 활동가들 이야기 네덜란드 청년의 이야기 그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앉아있는 김광란 의원님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겠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8월 광주 창업 포럼은 늦어진 시간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